안녕하세요. 니체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2부 13장 고매한 자들에 대하여. 오늘도 내용 중에서 흰왕소 메타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짐승에서 이버맨시로 상승하는 고매한 영웅들은 반드시 상승된 뒤에는 지상으로 하강을 해서 지상에서 천상의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 역시 이버맨시로 전환시키는 작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설파를 했고, 그런 것을 황소라는, 그러니까 황소 중에서 흰 황소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그것을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고매한 자들 내용을 보면은 힘이 자비로워져서 가시적 세계로 내려올 때 나는 그런 하강을 아름답다고 한다. 이 가시적 현상 세계로 고매한 자들은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자신들의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하강은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흰왕소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표현을 하기를 고매한 자는 황소처럼 행동해야 했다. 그의 행복은 대지에 대한 경멸의 냄새가 아니라 대지의 냄새를 내뿜었어야 했고, 나는 흰 황소 같은 그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가 씩씩거리고 울부짖으면서 쟁기를 끌고 가는 것을. 그의 울부짖음은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예찬이어야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황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상으로 상승한 자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에 그 고매한 영웅의 모습을 표현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비유할 때는 우리가 이제 천마지우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늘은 사실은 말을 표현하는 거고요. 땅은 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 마국간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상징이, 원래 하늘은, 천상은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근데 이 말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이 된 존재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흰왕소는 지상으로 내려온 천상의 힘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흰왕소는 지상으로 내려온 천상의 힘으로써 강력한 그 남성적인 양기를 이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흰왕소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밭을 간다고 하는 것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성성, 대지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남성적인 양기, 그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싹 틔우기 위해서 밭을 가른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니체는 이 흰왕소라는 메타포를 어디서 채용을 해 왔겠느냐,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의문을 포함하면서 여러 가지 기원이 있을 거로 보는데, 일단은 이 니체 철학 자체가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디오니소스로부터 흰황소를 추적을 했죠. 그래서 흰황소는 어디서 등장을 하는 거냐면은 이제는 디오니소스의 그 부인이 되는 그 여성이 있는데, 바로 아리아드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닉소스 섬에서 아리아드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녀에게 결혼 선물로 왕관을 선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받은 왕관이 나중에 하늘의 별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흰왕소는 아리아드네의 그
어머니 파시파에와 관련이 돼서 이제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는 이제 미노스 왕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집트로부터 기원을 하는데, 이집트에서 크레타 섬을 거쳐가지고 그리스 문명이 꽃을 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미노스가 바로 크레타 섬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노스가 자신의 형제들의 그것을 제압을 하고 크레타 섬을 장악을 해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때 그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미노스가 포세이돈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이제는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마땅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를 바치려고 했지만은 마음에 들지가 않았는데, 포세이돈이 자신이 직접 신향소를 미노스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걸로 바치라고 공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리아드네의 어머님 파시파에가 희낭소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제물로 바치는 게 아까웠어요. 그래서 미노스 왕에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희낭소를 다른 소로 이렇게 대신 바쳤죠. 거기서 포세이돈이 이제 화를 냈겠죠. 자기가 제우스의 형이기도 한데, 그리고 바다를 지배하는 신인데 감히 이렇게 나를 갖다가 강교한 꾀로 속여,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파시파에가 이 흰왕소를 사랑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시파에가 흰왕소를 사랑하는데, 흰왕소는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허용한 존재는 그 암소들은 만 보면 이제 발정을 하니까, 암소들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암소가 필요하니까 암소에 대해서 발정을 일으키는데, 인간들의 접근을 허용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파시파에가 암소들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파시파에가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암소들의 질투를 느끼는 거니까 자신이 암소의 모습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종의 암소 모형을 만들죠. 다이달로스에게 암소 모형을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요 속에 들어가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희낭소가 이제는 또 암소를 보니까 이제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런데 이 암소 모형에도 그 여성의 그 질구멍을 만들어 놔가지고 희낭소가 겁탈을 하게 되네. 그러니까 이 파시파에도 일종의 수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짐승과 이렇게 암소와 일종의 섹스를 하게 돼서 이제 수간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파시파에가 임신을 하고, 이때 태어난 존재가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존재죠. 근데 미노타우루스가 탄생했는데, 미노타우루스가 순식간에 커가지고 막 사람들을 잡아먹고 난리를 쳐대니까, 미노타우루스를 죽이려고 하니까 파시파에가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미노스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노스가 다이달로스에게 미로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라비렌토스라고 해가지고 크레타 미궁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궁에 가둔다고 하는. 그래서 크레타 미궁에 가두는데, 그 크레타 미궁 속에 가둔 상태에서 이제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는 크레타가 이제 이집트 문명이 그리스 문명은 이집트에서 크레타 섬을 거쳐서 그리스로 왔기 때문에 크레타가 굉장히 그리스 폴리스들보다 강력한 그 해상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그리스의 그 아테네조차도 크레타에 와서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러니까 거기 두 폴리스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테네에서 매년마다 소년 7명, 소녀 7명을 그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씩 바친 거를 바로 이 미궁에 던져 놓는 거죠. 던져 넣어서 미노타우루스가 이제 먹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살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테세우스가 이제는 그 아테네에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아테네 왕자로 이제 판별이 되면서 이제 테세우스에 대한 또 신화가 있는 거죠. 왕자가 돼서 보니까 가만히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변장을 하고 크레타 섬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그 테세우스를 보고 아리아드네가 한눈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와 해서 이제 도망가려고, 테세우스가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영웅이니까 도와주게 되는데 이제는 검과 실을 주게 되는. 근데 이때 이 다이달로스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으로 이 검과 실을, 그러니까 미노타우루스를 죽일 수 있는 검과 실을, 그러니까 검은 죽이는 거고 실은 죽이고 나서 빠져나와야 되잖아, 미궁이니까. 그러니까 실을 주게 되는. 그래서 테세우스가 결국 죽이고 실을 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아드네와 같이 도망가는 거죠. 아테네로 도망가는 중에서 닉소스 섬에 그 아리아드네를 내려주고 거기서 이제 물이라든가 이거 조달하기 위해서 닉소스 섬에서 이제 잠시 정박하고 있는 사이에 아리아드네를 놔두고 떠난다 이거죠. 테세우스가. 그리고 이 아리아드네를 디오니소스가 만나서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선물로 왕관을 준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희망수가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얘기를 다시 좀 반복을 한 겁니다. 정리를 한 건데, 제가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이런 거는, 신화는 사실은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대인들이 그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신화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종교가 되고 철학이 되고 뭐 과학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인류의 그 의식이 전개가 되는 거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신화다 설화다 이런 이야기 내용들은 사실은 대개는 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하나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재밌는 얘기다 이렇게만 보면은 뭐 그냥 재밌는 얘기죠. 재밌는 얘기인데, 당시에 그 신화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이해했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냥 재밌는 얘기로만 보는 거를 고대인들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활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신화에 내포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번역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화를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번역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 자체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번역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 신화를 근데 해석을 하려면은 대개 다 비유, 상징들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거에 아주 능통해야 되거든요. 신화 해석을 하려면은. 네, 그런 부분들이 이 철학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데 니체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신화 같은 거를 딱 보고도 금방 그 감춰진 의미를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네, 여기 당장 뭐 디오니소스를 내세운 것도 디오니소스 자고레스에 대한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자기 철학을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희망소도 여기서 왔다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흰왕소를 미노스 왕에 보낼 때 바다 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흰왕소가 포세이돈이 보낸 거니까 바다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의식, 우리의 몸 구조로 보면 이 아래쪽이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흰왕소가 여기로 올라온 거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포세이돈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제우스로 보면 제우스는 올림푸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푸스는 어딨냐면은 신화적으로 보면은 요게 올림푸스 산입니다. 요게 올림푸스 산 제우스. 그러면 이 바다 영역을 지배를 하고 있는 포세이돈은 어디겠어요? 요 밑이겠죠. 이 바다는 아래쪽이니까. 그 다음에 하데스가 있잖아요. 지옥 하데스는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요 사이가 사실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이제 또 한번 복잡해지니까 일단 두 개의 포지션으로 제우스는 여기 있고 바다는 포세이돈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바다에서 포세이돈이 소를 보낸다라고 할 때는 원래 포세이돈이 신이잖아요. 제우스의 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신적인 힘이 이 그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천상의 힘이 바다로 내려온 게 포세이돈으로 형상화된 거고 포세이돈이 보내는 흰항소가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신적인 힘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 신적인 힘이 바로 그 여기서 얘기하는 고매한 그 자들의 그 위버맨시를 구현하는 자들의 위버맨시의 힘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마치 그 신과 인간이 신인합이라는 거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신인합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신의 씨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과 인간의 그 힘의 차이가 현격하다는 거예요. 현격하니까 이 신적인 힘이 강한 그 신적인 힘에 의해서 인간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파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위버맨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인간이 짐승의 상태에서 위버맨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과 파괴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신적인 힘에서 인간이 죽음과 파괴가 진행이 된다. 해체된단 말이에요. 신적인 힘에. 그럴 때 이 신적인 힘, 그래서 인간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그 광기.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죽음과 파괴가 되는 거니까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력한 그 광기, 그걸 이제 광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위버맨시는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위버맨시는 바로 파괴자라고 그랬어요. 파괴자. 그러니까 이 파괴자가 들어오니까 인간이 안에서 파괴가 될 수밖에 없다. 죽음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역시 내재적으로 뭐하냐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과 결합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기가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신과 결합을 추구한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그 인간을 신인합일해서 우리가
신의 힘을 우리가 양성, 남성적 그런 걸로 보면은 그 우리가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파시파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파시파야가 그 인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을 가진 인간들. 아직 그러니까 여기서 파시파야는 결국 신과 결합, 신적인 그 이버맨시의 그 고매한 그 힘을 수용을 해가지고 신인합의를 하려는 이 지상에 있는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레벨의 수준 파시파야는 뭐예요? 짐승의 욕망 구조에 갇혀 있는 인간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파시파야는 그 욕망에 의해서 신과 결합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신인합의를 하려고 하는. 근데 고매한 자들은 이렇게 신황소가 돼서 내려가지만 결국 인간을 파괴하게 돼 있고 그것은 또 인간의 그 욕망의 기초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 여기서는 파시파야와 그 대비되는 그 여성적인 존재는 그 자기 딸이란 말이야, 딸. 그래서 아리아드네는 뭐야, 지혜의 여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래쪽에 인간으로 보면은 이 아래쪽의 영역의 그 여성성을 표현해 주는 게 파시파야고요. 이 신화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파시파야고 여기는 아리아드네구나. 제가 이게 지혜의 나무라고 그랬죠. 지혜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성성, 인간의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사랑하잖아요. 이 테세우스가 영웅이잖아요. 영웅. 그러니까 영웅이기 때문에 이 테세우스가 표현하는 게 고매한 자로서의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테세우스는 수많은 짐승적인 괴물들을 처치를 했단 말이야. 아테네 왕자가 되기 전까지 그 명성.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스파르타의 영웅이고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영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로 보면 고매한 자들을 영웅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아드네도 영웅을 사랑을 하는데 영웅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조건적인 욕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웅이 뭐야? 그 괴물을 죽일 수 있게 도와주는 지혜력을 가지고 자기가 나이달로스를 찾아가 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해 가지고 검과 시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 지혜력을 가지고 테세우스를 도와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런데 결국에는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를 닉소스에 놓고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가 결혼을 하는 것은 바로 아리아드네가 지혜로운 그 여성성, 디오니소스와 결합하는 그 여성성을 표현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실을 이제는 중요한 그 우리가 결국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짐승의 상태에서 이버맨시로 나가는 것은 일종의 미로를 헤쳐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로가 됐죠. 그러면 미노타우로스는 뭐예요? 미노타우로스는 결국 아리아드네의 자식이 아니고 지혜로운 여성의 자식이 아니고 결국 파시파야라고 하는 짐승적 욕망 구조에 갇혀 있는 존재의 그 자식이니까 미노타우로스는 결국에는 수준이 낮은 우리 안에서의 포태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버맨시가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포태돼서 상승해야 되는데 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이버맨시 레벨 그게 이제는 그 미노타우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존재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 미노타우로스와 같이 그러니까 이 세계의 어떤 막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막 난폭하게 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이버맨시를 수태한 자들 중에서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자들은 지혜로 성장되지 않은 자들은 이버맨시 수를 욕망으로 수태한 자들 중에 수태한 자들, 바로 이 자들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뭐가 돼? 이 자들은 짐승성. 그 짐승성이 차라리 이버맨시를 수태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이버맨시를 수태를 하고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욕망의 존재들은, 이 자들은 더 위험한 존재네. 이게 일반 인간보다 더 위험한 괴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위험한 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자들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미노타우로스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그러니까 일반 인간보다 더 위험한 존재들이 됐기 때문에 그 차라리 몸 안에 있는 이버맨시를 성숙되지 않은 이버맨시 미노타우로스를 죽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거를 아리아드네의 그 지혜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짐승성을 죽이고 테세우스가 빠져나온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결국 이 미노타우로스가 테세우스가 되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노타우로스의 그 짐승성을 죽이면은 괴물의 성을 죽이면 그게 테세우스가 되는 거죠. 그 테세우스가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세우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테세우스라는 영웅은 사실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이버맨시죠. 이게 바로 이버맨시예요. 이버맨시가 되는 건데, 미노타우로스도 이버맨시인데, 이 이버맨시는 짐승적인 이버맨시고, 짐승 상태의 레벨에 있는 파시파의 이버맨시고,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의 이버맨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아드네의 이버맨시. 그러니까 천상의 이버맨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노타우로스가 테세우스로 전환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천상의 이버맨시가 이 낮은 지상의 그 짐승의 이버맨시를 죽이고 탈출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시를 통해서 들어가서 탈출해 나온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테세우스도 그냥 이게 이야기에서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고, 테세우스도 뭐가 돼? 결국 이 고매한 자들은 영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웅이니까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에게 있어서의 영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두 개 꼬여 올라가는 요게 바로 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청실, 홍실이 묶여서 이렇게 6가지 매듭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리아드네의 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현대 철학가들 중에 가장 위대한 철학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질 들레즈라는 프랑스 철학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니체와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로 다루는 핵심적인 그 메타포 중에 하나가 아리아드네와 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질 들레즈가 그러니까 상당히 그 수준 높고 깊이 있는 그 분석은 제대로 해냈지만은 너무 어렵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신화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이 전체적인 걸 파악하는 게 아니고 아리아드네와 실에 관련된 부분만. 근데 이 미로에 대한 것도 아주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철학자, 그것도 이제 서양 철학가 니체 전문가 중에 전문가고, 질 들레즈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니체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도 니체를 잘 그러니까 그 기존의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이해 수준을 가진 사람이 질 들레즈인데도 불구하고 니체를 그렇게 더 깊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번에 한번 책을, 그러니까 니체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고 근현대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들레주, 이 사람이 쓴 니체와 철학,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철학가가 니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철학적으로 그거에 대한 맛을 볼 수가 있다고 하나 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강좌하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부분 많이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쨌거나 이런 어떤 희망소가 이게 디오니소스의 부인인 아리아드네의 어머니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화적으로 등장을 했지만은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희망소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땅을 갈아야 된다, 농사를 짓는다, 이런 개념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니체가 이 신화를 전체적으로 몰랐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자신이 여기에 지금 이 고면자들에 대하여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는 희망소의 개념하고는 상당히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요거는 희망소는 대강 이런 개념이구나는 게 다 잡았어요. 자, 그래서 왜 희망소냐, 왜 검은 황소가 아니고 흰황소냐 이게 이제는 또 얘기를 풀어야 돼.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좀 그렇고, 일단은 여기는 지금 흰황소는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밭을 갈아줘야 되는데, 얘는 밭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섹스를 해가지고 한번 미노타우스를 생산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역할을 한 게 아니죠, 희망소가. 이 희망소는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희망소가 아니다, 그런 얘기. 밭을 제대로 가는 황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파괴하는 거는 맞지만은 그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파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이게 직접적으로 니체가 생각하는 그 희망소 이미지하고는 간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재밌는 얘기를 또 이제 남은 시간 또 하겠는데, 근데 손오공 얘기를 손오공 서유기 손오공에도 희망소가 등장을 합니다. 희망소. 여기서 서유기에서 등장하는 희망소도 지금 그리스 신화의 여기 나오는 이 황소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희망소는 누구냐면은 우마왕이라고 합니다. 우마왕. 그래서 이 우마왕이 바로 대력배구인데요, 흰황소인데요. 이 서유기라는 이 책이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이 서유기가 이것도 일종의 이범현 씨 수태분만의 철학을 담고 있는 게 서유기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이야기 구조로 이범현 씨 수태분만 철학을 담고 있는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담고 있는 책 이야기가 바로 서유기다, 그러네. 근데 왜 서유기냐, 뭐 얘네들 서유기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서유기 서유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단순히 재밌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범현 수태분만의 철학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엄청 지금 손오공이 거기서 삼장법사하고 저팔계 사오정하고 거기 흰말을 타고 다니면서 하는 일들이 그냥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다양한 상징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였어. 싸우게 되는 거기 나오는 거기는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니체는 짐승으로 표현했지만은 짐승과 싸워야 돼. 짐승과 싸우는 걸로 짐승으로 표현했지만은 서유기에는 뭐로 표현해? 서유기에는 이 짐승이 아니라 요괴들로 표현해. 요괴로 표현했단 말이야, 요괴. 그런데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땅의 대지의 어떤 속성만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거에 반해서 요괴는 뭐예요?
아주 다양한 그 신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이 말이니까 이 요괴들은 대개 짐승 출신이야. 짐승 출신으로 뭐야 도 닦은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서유기를 읽어보면은 다 짐승 출신이야. 뭐 어떤 놈은 뭐 붕어고 어떤 놈은 뭐 다양한 그 저기가 있는 거지. 뭐 당장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손오공도 어리 출신이에요. 손오공도 원숭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괴란 말이야. 그게 짐승 출신이란 말이야. 다들 짐승 출신인데 짐승 출신으로서 나름대로 도를 닦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도를 닦을 때 대개 어디서 도를 닦았냐면은 얘네들이 그 천상의 수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선들이 이렇게 도 닦을 때, 신선들이 수행할 때, 그 주변에 뭐 사슴 같은 경우는 뭐 사슴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신선이 무슨 이렇게 수행하면 그것을 보고 이렇게 흉내내면서 이렇게 배운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도 닦았다. 나름대로는 도들을 닦았다. 그러니까 천상의 신선들이 수행할 때 그것을 훔쳐보면서 도를 닦았다. 이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다가 자신들이 그 도가 어느 정도 상당히 도술 능력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럼 난장판을 치고 있는 게 이게 요괴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니체는 짐승으로 표현한 거를 서유기에는 요괴들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고 이 짐승들은 뭐예요? 짐승 출신 요괴들은 엄청나게 탁월한 신통 능력과 지혜 능력도 갖췄다고 하는 겁니다. 뭐 붕어가 또 뭐 사슴도 되고 너구리도 있고 거미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죠. 네, 훔쳐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해서 도통을 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의 군상도 지금 어때? 지금 현재 그 인간들의 군상도 다 이런 이와 같다네. 인간들의 군상도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보면은 짐승 같은 인간들이 많잖아.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인데 이 자들이 무슨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아니고 굉장히 그 나름대로 신통 능력이나 이런 지혜 능력도 상당한 놈들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항상 추구하는 게 뭐예요? 요괴들은 얘네들이 목표가 뭐야 항상? 그러니까 불로불사하려고 그러네. 불사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는 이게 목표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유기의 그 내용이 뭐예요? 요괴들이 항상 뭐를 하려고 그래? 이게 삼장법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게 불로불사 영생을 얻으려면 삼장법사를 먹어야 돼. 잡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삼장법사를 잡아먹는 게 목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요괴들이 그 추구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그렇죠. 그래서 삼장법사를 먹어야만 돼. 그러니까 우리 그 현재 인간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성, 무한성, 부귀영화를 영원히 가지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렇죠? 그것이 최후의 욕망인데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래? 삼장법사를 잡아먹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삼장법사를 잡아먹기 위해서 온갖 저기를 이제는 다 하는 거죠. 그거를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보호를 하면서 서쪽에 가가지고 서역에 가가지고 그 불경을 취경에 가서 이렇게 불경을 가져오는 게 이게 과정 아닙니까? 서쪽에 가서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서쪽으로 갈까요? 왜 동쪽에서 왜 서쪽으로 갈까요? 지금 동쪽에서 당나라 때 그 얘기 아니야? 이건 삼장법사가 그 현장법사거든. 당나라 때 불경 저쪽 인도 이쪽에 가가지고 책 가져와가지고 번역한 사람이 현장법사라. 현장법사를 상징한 게 삼장이니까
괴율론이라고 하는 3장을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현정법사를 그 모델로 해서 이야기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서쪽으로 갈까요, 이게?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게 서육이라는 이름이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상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것까지 또 이제 설명하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서유기에서 가장 강력한 보스가 누구냐면은, 최종 보스로 등장하는 게, 그게 바로 몽키킹이라는 영화 보셨죠? 몽키킹 시리즈가 있죠. 몽키킹 1, 2, 3 세 번째까지 나왔나요? 몽키킹 2, 몽키킹 3까지 나왔잖아. 몽키킹. 자, 몽키킹의 첫 번째는, 여기 몽키킹의 첫 번째 나온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마왕과 싸우는 거잖아요. 우마왕. 여기서 요게는 우마왕이네. 첫 번째 몽키킹. 몽키킹의 그 첫 번째 시리즈는 뭐야? 전대로 우마왕과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는 뭐야? 두 번째는 그 백골 여왕인가? 백골 여왕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그 여인국의 그 괴물하고 싸우는 건데, 여인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남자들도 임신하는 나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도 임신하는, 그 물을 먹으면은, 그 강물을 먹으면 임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임신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여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인국 이야기가 괜히 영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남자들도 다 임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남자들도 다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는구나, 그런 개념이래. 그래서 거기 여기 그 삼장법사도 애를 임신을 하잖아요. 여기, 그렇죠? 자,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야? 여인국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인간이 아이를 수태분만한다는 거를 표현해 준 거란 말이야, 이게. 그냥 만든. 그러니까 이게 서유기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걸 다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최종 보스가 누구냐면 사실 우마왕이야. 근데 몽키킹에 처음엔 등장한 게 우마왕이지만은, 처음에 등장하지 않고 거의 마지막 판에 등장하는데, 이게 최종 보스예요. 서유의 최종 보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마왕과 관련돼 가지고 일종의 그 위버맨시도 여기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마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우마왕은 대력 배구였습니다. 이게 흰소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강력한 흰소였는. 우마왕이 흰소, 이게 우마왕이 이게 대력 배구라 강력한 힘을 가진 그 흰소는, 그래 우주적인 힘을 가진 그 흰소란 말이에요. 흰소 출신이 저기가, 그러니까 이 짐승 중에서도 흰소에 해당된다. 근데 이 우마왕이 누구냐면은, 이 손오공하고 형제지간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마왕이, 손오공이, 그러니까 7마왕이 있는데 7마왕. 7마왕이 왜 7마왕이겠어요? 여기 7개 차크라에 걸쳐서 마왕을 하나씩 배분한 거야. 그러니까 손오공은 7번째 마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막내 7번째가 손오공이고, 첫 번째, 맨 첫 장남이 누구야? 그러니까 장남이 아니라 이 형제, 그러니까 의형제를 맺었는데, 첫 번째 마왕,
그러니까 제일 큰 형님 따거 따거 제일 큰 따거가 바로 우마왕입니다. 그러니까 요 차크라로 보면은 손오공은 어디야? 손오공은 여기고 우마왕은 맨 밑에 있는 거지. 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차크라가 우마왕이고 맨 마지막에 일곱 번째 차크라가 손오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손오공이 일곱 번째인데 제가 이 하늘에는 천마지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오공의 직업이 뭐야? 하늘에서 직업이 뭡니까? 손오공의 그 천상의 직업은 필마온이야. 필마온. 마구간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관리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천마지우라고 그랬죠. 천마지우. 하늘에 말을 관리하잖아요. 원래 직책이 필마온이었죠. 마구간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늘은 말을 뜻하고 땅은 소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게 직업으로 표현해 준 거죠.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이 하늘에서 봐선 직책으로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유기가 간단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서유기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사실 굉장히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밌는 얘기를 통해서 이 궁울연구 빈문말상화 과정을 서유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마왕은 하늘에서 손오공이 그 필마원으로 있다가 하도 불만이 많으니까 뭘 시켰어요. 그러면은 그 복숭아, 그렇죠? 불로성가를 관리하는 일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손오공이 거기서 그 신선들하고 이렇게 옥황상제하고 그 저기 잔치 벌이는데 초대를 받지 못해가지고 열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오공이 양 가서 난장판으로 만들었죠. 가서 그냥 거기 그 불로성가 기르는 그 서왕모가 기르는 그 과수원에 있는 거를 다 따먹어 버렸죠. 다 따먹고 뭐했어? 그거 다 따먹는 거에 끝나지 않고 손오공이 어떻게 했어요? 손오공이는 불로성가 그러니까 그게 불로성가를 키우는 그거를 다 불로성가를 다 따먹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어릴 뭐 했냐면은 태상노군이라고 하는 태상노군이 바로 노자입니다. 태상노군의 불로영단도 다 먹어버렸어요. 먹어치웠다. 원래 이 불로성과 불로영단들은 다 뭐를 하기 위해서냐면은 이 잔치를 벌이려고 이걸 준비를 한 건데 이거를 그냥 다 따먹고 다 불로영단도 다 먹어치우고 거기는 장치상을 다 엎어버린데 그러니까 잔치가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한 거죠. 난장판을 해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내려와가지고는 거기서 이제는 미왕, 그러니까 지금 손오공의 이름이 손오공인데 손오공을 뭐라면 제천대성이라는 건 하지만 미왕이라고 미왕, 아름다운 원숭이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움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움. 힘이 자비로워져서 가시적 세계로 내려올 때 나는 그런 하강을 아름답다고 한다 할 때 요 아름다울 미란 말. 아름다운 원숭이다. 그래서 이게 원래 다른 원숭이가 적인데 그 이름을 뺏어다가 자기가 썼어요. 예, 형님. 근데 이 손오공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칠마왕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머지 마왕들이 와가지고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야 이거 원숭이 출신이 요괴 출신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런 어떤 일을 벌이고 왔으니까 영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 천개에 대항을 한 거니까 야 대단하다. 그래서 손오공과 의형제를 맺게 되는데 칠의형제를 맺게 되죠. 그 칠의형제의 첫 번째가 바로 우마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마왕이 사실 손오공과 막상막하야. 나중에 싸우거든요. 둘이서 싸울 때 막상막하라. 우마왕을 어떻게 제압하냐면 손오공도 이기진 못했어요. 우마왕을 천개와 불개의 그 병사들을 동원해서
동원해서 겨우 제압을 합니다. 겨우 제압을 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나중에 우마왕을. 그럴 때 우마왕이 이때 손오공하고 싸우고 청계하고 불계의 병사들하고 불계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의 그 병사들 하늘의 세계 병사들을 하고 그냥 자기 한 몸으로 싸운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마왕이죠. 근데 그 최종 보스야. 이게 근데 겨우 제압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본신으로 드러내서 싸울 때 그때 모습이 대력 빼고 흰소의 모습이 있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손오공 입장에선 형이지, 제일 큰 형이지, 따거지. 그래서 이 우마왕이 그런데 뭐냐면은 우마왕 지금 손오공이 지금 삼장법사를 데리고 이제는 그 서역에 가는 길에 뭐냐면은 그 삼장법사를 납치한 놈이 하나 있는데 그 이제 우마왕의 아들이 하나가 있어. 우마왕의 아들이 홍해아란 말, 홍해아가 있습니다. 홍해아. 그러니까 우마왕 아들이 홍해아가 있는데 우마왕 아들이 홍해아야. 중류예요. 홍해아. 홍해아라는 게 그러니까 붉은 홍자니까 뭐야? 불이 타네. 불. 그러니까 붉은 홍자니까 막 몸에서 불이 타오르는 애야. 홍해아라 그래. 홍해아. 그러니까 아이란 뜻이에요. 아이다. 홍해아다. 아이다. 그렇는데 이 우마왕과 나찰려 사이에서 났단 말이야. 근데 우마왕이 그 나찰려는 뭘 가지고 있냐? 파초선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바람을 화염산에 바람을 그 화염산을 끄기도 하고 불을 더 거세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는 파초선을 가지고 있었다. 뭔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우마왕은 흰소고 나찰려는 누구겠어요? 이 사람이 나찰려죠. 여자니까. 인간이 나찰려야. 그래? 나찰려다. 아주 아름다운 여자지. 요괴인데. 그런데 홍해아는 누구겠어요? 얘가 홍해아야. 얘가 이범애 씨 몸속에 자란 얘가 나찰려와 우마왕 사이에 태어나는 애가 홍해아가 이범애 씨란 말이야. 홍해아가. 근데 얘는 우마왕이죠. 자, 우리 지금 디오니소스 그 지금 그거와 관련돼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자, 나찰려는 디오니소스의 파사파야가 되겠죠. 그러면서 아리아드네하고 비슷해. 나찰려가 두 개 다 섞어놓은 거야. 홍해아는 미노타우루스가 되는 거지 이게. 그렇죠? 파시파야. 이렇게 돼. 이렇게 딱 대응을 시키면은 감이 잡히죠. 흰소. 자, 그래서 나찰려와의 사이에서 홍해아를 낳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데려갈 때 홍해아가 삼장법사를 납치를 합니다. 근데 홍해아가 손오공이 홍해아를 이기질 못해. 워낙 얘도 막강해. 얘는 어떻게 컸냐면은 원래 그 손오공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는 그 전쟁을 벌일 때에 그 태상노군이 불로영단 만드는 불로영단 8개로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 태상노군이 잡아다가 8개로 안에다가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손오공을. 그래서 그 불로 영단 만드는 8개로에 손오공을 가둔다. 이게 태상노군이. 왜냐면 그 태상노군이 나서가지고 금강탁인가 그걸로 던져가지고 손오공을 기절시켜버려요. 기절시켜가지고 천상으로 끌고 오게 해가지고는 불로영단 8개로가 그 열이 뭐 몇만도 되는 불이 엄청나게 세니까 그 안에다가 영단을 만드는 거죠. 가둬서 아주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가뒀는데
손오공이 그게 그 팔개로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죠. 살아남아가지고 이 손풍 이쪽 그 동남 방향의 이쪽에 거기 달라붙어서 있다가 문을 팔개로 이제 죽었겠지 하고 문을 여는 순간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뛰쳐나와가지고는 팔개로를 발로 차가지고 지상으로 떨어진다. 팔개로가 이게 불로영단을 만드는 팔개로를 발로 차가지고 떨어졌어. 그게 떨어진 지역이 화염 그 떨어진 그 산이 화염산이 된 겁니다. 화염산. 그러니까 그래서 팔개로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산산조각 나면서 떨어진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가 이제는 화염산이 된 거야. 그런데 그 화염산에서 300년간 수행한 게 홍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팔개로의 그 조각조각 그 떨어진 거기서 불로영단과 같이 단련이 된 거지, 이게 홍해하가. 이 불로영단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홍해하는 누구야? 사실은 얘는 거의 지상으로 떨어진 팔개로에서 만들어진 불로영단이야, 얘가. 그렇겠죠? 지상에 떨어진 팔개로에서 만들어지는 불로영단급의 엄청난 그 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삼매진화라고 하는데 그 불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얘가. 그러니까 얘가 워낙에 300년 동안을 거기서 수행을 했는데 손오공은 이제 부처님한테 잡혀가지고 오행산에서 갇혀있다가 500년 동안 갇혀있다 나와서 가보니까 홍해가 그 우마왕과 나철녀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이미 성장을 해가지고는 아이죠, 여전히. 그렇지만은 해가지고 삼장법사를 납치를 해갔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제압을 했죠. 어쨌든 손오공이 제압은 못했고, 홍해는 이게 불전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야. 불타는 전차, 불전차. 불전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게 불이 돌아가는 바퀴를 타고 있는 전차를 타고 다니면서 손오공하고 싸우는데 손오공이 당해내질 못하는 게 이게 거기서 연기가 나와가지고 불전차에서 손오공이 그 불전차의 연기에 손오공이 목이 막혀가지고 그 연기에 손오공이 기절합니다. 혼절해. 그러니까 이 홍해를 못 이겨요. 그래서 이게 손오공이 그냥 관세음보살을 찾아가가지고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나서서 홍해를 제압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꾀를 내가지고 제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홍해야 이게 연꽃에 연자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노니까 홍해가 흥미가 어린아이니까 뭐 새로운 물건을 보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올라가서 탁 앉았단 말이야. 그 순간에 딱 연꽃에서 그 갈퀴가 나오면서 딱 잡아버렸어요. 홍해를 꼼짝없이. 그래서 꾀를 써가지고. 그러다 홍해를 제압하기 위해서 사해의 그 바닷물을 다 끌어다가 홍해한테 그냥 퍼붓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꾀를 내면서까지 해가지고 겨우 잡은 게 홍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뭐가 된 거야? 얘가 이제 관세음보살의 그 저기가 시동이 된 거야. 그러니까 홍해를 그렇게 해서 홍해가 우리가 불교에서는 얘를 선제동자가 홍해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선제동자. 그래서 홍해가 어떻게 관세음보살한테 굴복을 하고 이제 불법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얘가 바로 위버맨시예요. 홍해가 어린아이잖아요. 위버맨시라면 이렇게 해서 그래도 홍해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가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나철녀 우마왕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에 대한 흰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죠. 시부도까지 가야지 이게 마무리는. 시부도에서 제가 볼 때는 니체가 시부도에서
착안을 한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5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동양에도 서양의 이 신화, 그리스 신화와 같이 서유기 내용이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